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엔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요.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정치권이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된 가운데 이준석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해 폭로성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대한민국 기업들 그리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 선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법대로 하겠지요. 문제도 각오하고 계십니까? 그게 됐습니다. 대표님 2년 2개월이나 걸려서 재판 지연 논란도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국회를 떠나서 법원으로 가서 선고 재판을 받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 결과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원래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고 오늘 선고가 났는데 법원, 1심 법원의 판단은 징역 1년, 여기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핵심이 두 가지였어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일부 무죄, 그리고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선고 결과를 듣고 법원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좀 조용히 좀 해줄겠는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형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부가 주발을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굉장한 관심사였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여야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할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우선 국민의힘 여당 반응이 빨리 좀 나왔어요. 화면으로 하나 정리해 보죠. 한동훈 대표입니다.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건 목소리로 들어보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요. 이번에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분위기를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전화 연결을 지금 준비했는데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모경종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모경종입니다. 예, 우선 가장 궁금한 게 오늘 이 판결,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법리적인 판단 이런 걸 모두 다 떠나서요. 민주당은 차분하고 의연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민주당은 무죄다 이렇게 뭐 확실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무죄가 아니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상당히 강한 선고 결과 나왔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입장처럼 무죄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이 기본적으로 불합리한 기소를 했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예. 법원이 다분히 좀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2심, 3심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재판부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추후 이어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재명 대표 이제 1심 선고 결과를 듣고 법원을 떠나면서 기자들 앞에서 항소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럼 2심으로 이제 가는 건데 2심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심에서 기본적으로 사실 관련된 내용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당에서 정리를 해서 곧 발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현장 모습을 잠깐 방송으로 좀 봤는데 모경종 의원도 오늘 그 서초동 법원 현장에 계신 걸로 제가 봤는데 맞습니까? 네, 저도 같이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죄송합니다. 의원들을 향해서 서초동에 오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는데 가셨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셨긴 했는데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가서 기본적으로 응원과 그리고 지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예. 그게 국민들의 모든 마음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어떤 대응책 이게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뭐 속보로 들어오는 거 보면 지금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지금 열고 있다. 아까 5시부터 열고 있다. 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내용을 논의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당이 기본적으로 아직 전혀 뭐 똘똘 뭉쳐있다.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런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뭐 법리적인 판단 이런 거는 법률국이랑 같이 뭐 하겠지만 당의 단일 대우로서의 앞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될지 그런 걸 논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1심, 물론 1심입니다만 1심 결과가 나온 뒤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유죄가 확정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근데 그거보다 더 높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거든요. 일각에서는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은 상태인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납득할 만한 판결이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야당 대표로서 제일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요 질문을 좀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요 오늘 1심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한 비난 또는 비판, 압박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지금 살짝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 차원에서 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아닐지는 전혀 뭐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고요. 뭐 일부 지지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예. 이 기본적으로 판결문을 앞으로 저희도 더 세세하게 뜯어보겠지만 예.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짚어야 될 부분은 짚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요, 내일도 지금 민주당 차원의 집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모경종 의원도 내일 집회를 참가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집회가, 앞서서 처음 있던 집회보다 지난주 집회는 좀 인원이 줄었다고 보는데, 내일 집회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이 판결을 보고 안 나갈 수가 없다라고 문자가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보다 더 뜨거운 집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나가고. 예. 그리고 지지난주 집회와 지난주 집회 방금 비교해 주셨는데요. 예. 지난주 집회와 지난주 집회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경찰들이 이 집회를 하는 공간을 막고 있었냐, 흔히 말해 폐쇄형으로 운영을 했느냐, 아니면 좀 유연하게 했느냐가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지 않는 이상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모여서 이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요건 마지막 질문인데요. 모경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정치인으로 꼽히신 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오늘 재판 선고가 모두 나온 뒤에 혹시 이재명 대표로부터 아까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 말고 따로 민주당 의원들이나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좀 있을까요?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예. 아마 그런 있더라도 되게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요. 예. 대표님 차원에서도 되게 의연하게 나오셨고 의연하게 아까 공식적인 발언도 하셨고 앞으로도 의연하게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굉장히 뭔가 분위기가 좀 분주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현장에 모경종 의원도 아까 보이더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또 법조인이시기도 해서 오늘 특별히 두 분을 좀 모셨는데 앞에서 조금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재판 선고가 알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과거에 문제됐길래 이렇게 재판이 난 건가? 이걸 또 다시 궁금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한 얘기예요. 대선 당시거든요. 일단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발언이 있고 그 위에 이거에 대한 반박이 있었죠.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장이죠. 여기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대선 당시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문서 사실을 확인하는 건데 그게 무슨 위반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발언이 대선 당시에 있었는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렸죠. 그런 가운데 오늘 1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겁니다.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 정도 형량 예상했습니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예상한 결과입니까? 법원이 독립적으로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겁박에 굴하지 않고 판단한다면은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양형 기준상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가중 사유는 굉장히 많고 감경 요소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가중 영역으로 가게 되면 징역형을 택했을 때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상한선이 2년을 구형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이 양형 기준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가능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당초 민주당은 이제 무죄를 확실한다고 여러 정치인들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무죄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형이 굉장히 과하게 나와서 민주당 내부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사람의 기억과 관련된 것이어서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것들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이기 때문에 허위 기억에 대해서도 허위 기억 공표죄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말이 있었고 그래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은 전체가 무죄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재직 시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요. 도지사가 되고 나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됐을 때 자주 통화하면서 김문기 씨를 알게 됐다. 이것도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해외에서 골프 친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 뭐 기억이 없다는 취지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와서 저희들은 기억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실망스러운 판결이었다. 그 백현도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에서 계속적인 용도 변경 요청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압박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용도 변경을 해준 것 그리고 물론 뭐 본인이 스스로 결국에는 결정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지만 국토부의 요청도 상당히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다소 협박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썼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유죄가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유죄가 선고돼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실망, 아쉬움, 그리고 지지자들은 굉장히 좀 당혹했다. 이런 분위기까지 해주는데 오늘 재판부가 선고를 한 이 결정을 판단을 한 거죠. 이 판단의 이유 조금 더 자세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인데 일단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은 사실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어떤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일부 무죄가 나왔어요. 크게 큰 범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그리고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자, 송영우 대변인 일단 요거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이것도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저는 사실 전부 유죄가 나왔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지난 대선 때 이 대장동 비리는 대선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는데 대장동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2021년 12월 21일에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죠.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재명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 출연을 하면은 이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8일 동안 4개의 서로 다른 방송사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이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나서 그 허위사실 공표로 대장동 관련된 재판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처장을 수소문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련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8일 동안 4개의 방송사에서 반복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8일 중에 가장 마지막 날인 12월 29일에 채널A에서 골프 관련된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가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나왔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허위사실 공표는 일반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통상적으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 즉 골프를 친 것 자체가 조작됐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근거로 이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는 2009년에 처음 인연을 맺어서요.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2018년에 성남시장을 그만둘 때까지 약 9년여간 많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뭐 보고도 받고 핵심 실무자로서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해외 연수를 같이 간 것은 뭐 그중에 일부에 불과하고요. 이런 사정들을 통틀어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2019년에 김문기 처장과 다시 연락을 하고 나서부터는 저 골프에 관련된 것도 충분히 허위라고 인식할 수 있었고 특히나 8일 동안 4번의 방송에서 계속 관련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김문기 처장에 관련된 어떤 기억을 더듬어서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 오늘 법원 판단의 취지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아까 방금 전에 화면에 3가지 정리했었죠. 백현동까지 포함해서 그거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훈 대변인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서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다만 성남시장 제시 김문기 존재 몰랐다. 도지사 되고 기소를 하게 됐다. 이 부분은 무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백현동 관련해서는 전체 그냥 유죄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마저 송영훈 대변께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당시에 이제 대장동 말고 백현동 비리도 대선 과정에서 큰 이슈가 됐었죠.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는 원래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무려 4단계나 되는 전례가 희귀한 종상향을 해서 거기가 준주거 지역이 되고 옹벽 아파트로 개발이 됐는데 원래 지금은 전라북도 그 완주에 가 있는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죠.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면 이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요구를 하면은 그 자치단체장은 그 시군구 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국토부는 28개 지방자치단체 그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지들을 뭐 빨리 매각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 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단계 종상향을 한 곳은 성남시 외에는 전무합니다. 그리고 이 종상향을 하기 전에 성남시가 국토부에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국토부가 요구한 것이 아까 이재명 대표가 판넬을 들어올리는 그 영상을 보셨을 텐데 저기 나오네요. 판넬을 들어올리는 영상을 보면은 그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지금은 혁신도시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 그 법 43조 6항에 따라서 요구한 것이냐라고 성남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하라는 것이냐 물어봅니다. 국토부의 공문은 그 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여부는 성남시가 적의 판단, 즉 알아서 재량껏 판단할 사항이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거는 의무사항이고 뭐 협박처럼 들렸다 약간 이런 취지까지 꺼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저 경기도 국정감사 답변에서 당시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게 된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오늘 법원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이 된 것이죠. 자, 일단 설명을 아까 잠깐 해주셨고 두 분이 해주셨는데 오늘 선거 뒤에 아까 영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입장을 기자들 앞에서 밝히는 걸 봤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았고 2심과 대법원 이걸 좀 감안을 한 거네요. 민심 그리고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을 꺼냈어요. 자, 이승훈 부위원장, 좀 이 법조인으로서 항소한다고 했으니까 2심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요. 뭐 검찰 쪽도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항소 재판을 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까? 이거 법적으로 좀 어떤 뭔가 이 뭐랄까요, 표현을 공략 지점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략은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한 공략을 하는 것이고요. 미처 뭐 증인신문 과정에서 또는 법리 주장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들이 무죄 판결에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잡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해외 골프 관련해서 골프를 쳤지만 뭐 그걸 기억을 못했다거나 치지 않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사진을 뭐 조작했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이거든요. 분명히 검찰이나 언론에서 공개된 건 4명이 찍은 사진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10몇 명이 찍은 사진인데 그 부분만 오려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이 왜곡됐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조작됐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조작은 조금 과장된 거고 왜곡은 좀 제대로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왜곡됐다, 조작됐다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부분에서 미미한 차이점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백현동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는 이런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뭐 토지 활용계획, 관리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걸 지방자치단체장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차례에 있어서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이거 8차례나 유찰돼서 지금 공공기관 이전해야 되는데 이게 낙찰이 안 되면 이게 이제 매각이 안 되면 실제 이전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성남시 직원들도 압박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 압박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과장됐다. 또 이건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금 국회 현장 영상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요. 자,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내고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입니다.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입니다.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입장을 낸 거죠. 짧게 냈습니다. 지금 저 입장이 아직은 최고위원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당의 입장을 지금 일단 먼저 짧게 냈는데 지금 속보 영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께 바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아마 조승래 의원이 기자들 앞에 조금 추가적인 질문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 모습 좀 볼까요, 지금? 준비가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고 이재명 대표 또한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게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박준택 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은 이 판결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서 우리 박준택 대표님, 의원님께서 오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먼저 이 1심 판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 판결문 전체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그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작은 것 하나입니다.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골프를 쳤다고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을 해놨다. 그러니까 15명이 관광지 가서 찍었던 그 사진, 그걸 가지고 3명만 화면을 확대해 가지고 사진을 이제 조작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골프 회사 마크가 들어간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그 복장을 하고, 근데 사실은 15명이 관광 중에 찍었던 사진인 겁니다. 근데 국힘 쪽에서 그 사진 그걸 확대한 걸 토대로 셋이서 골프를 친 사진이라고 이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는 그런 적이 그 사진이 조작됐다. 골프를 친 것처럼 만들려고 이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조작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만 판단해 줬으면 됐을 텐데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는 골프를 안 쳤다고 부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굳이 그것을 또 해석을 해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니까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언의 그 의미까지 해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해석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백현동에 관한 용도 변경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백현동에 특혜를 이재명 지사가 준 거 아니냐라고 문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 과정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그때 잘못된 얘기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국토부가 여러 가지 요구를 자꾸 거듭 요구를 몇 년간 해왔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받아줘라고 돼 있지 다 받아줘란 얘기, 그대로 받아줘란 얘기가 있지는 않으니까 일부만 받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피해 나가자라고 해서 이게 받아주지 않는 형식으로 해서 거부를 했던 과정을 설명해 줬던 것이지 법적인 요구 때문에 해줬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협박을 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계속 거듭적인 요구로 심적인 압박을 줬던 것, 이것이 분명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또 정확치 못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적인 압박의 상황이 있었다는 걸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법에 4개의 법에 분명히 중앙정부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왜곡을 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은 또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죄를 했기 때문에 수긍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외에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시 경기도 국감장에서 나왔던 속기록입니다. 여기를 보면 경기도 국감전에 서울시에서부터 국감이 이루어질 때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공격하는 발언이 초점이 되어 왔고, 경기도에 와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니까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묻지도 않은 말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면책 조항을 무시하는 그런 판단이고, 또 이 내용을 제대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서 내린 좀 심리 미진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회의록을 참고로 한번 드릴게요. 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백현동이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어왔고, 그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의 질문과 국정감사 출석한 증인으로서 질문과 대답을 했던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국정감사와 무관한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무슨 정치 선동의 장으로 삼고자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선거법상 허위사실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제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다루게 된 것이고, 우선 그 전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 속기록을 나중에 좀 잘 읽어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돼. 성남시가 워낙 개발이 압력이 많은데 5군데를 전부 다 주상복합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성남시 이익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조건을 서로 붙이고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에서 LH 부지라든지 도로공사 부지라든지 그런 데는 성남시가 조율을 해서 제대로 된 개발이 됐던 것이고, 5개 중에 4개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는 식품연구원 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재차 국토부로부터 공문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 협의를 통해서 개발 행위를 진행을 하되 R&D 센터를 구축해달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개발하게 된 거거든요. 전제도 잘못됐고 기소 내용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우선 이 정도로.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총 11번의 공문을 보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협조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용도를 바꿔달라는 취지의 11번의 공문을 보내는데, 그중에 3번이 나머지, 그러니까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요청이었고,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조를 안 해주니까 3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법에
근거를 명시를 했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를 중앙정부가 11번, 그중에 3번은 직접 백현동 식품용품 부지만 찝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 의한 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법으로 안 하면 뭐 처벌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으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아무런 부담이 없다. 이 해석은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그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예, 혹시 어느 거 예, 그 어쨌든 지금 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위한 장애 집회 같은 것들은 예정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 정치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 당연히 수용할 수가 없고 법률적으로 당연히 대응도 할 것이고 정치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승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럼 이재명 대표도 내일 장애 집회 일정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평상시와 같이 일정을 소화하고 할 겁니다. 이 판결과는 상관이 없는 집회인데 안 오셔야 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거는 뭐 그냥 전망하시는 분들의 상상에 몫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자, 민주당에서 이제 강하게 반박하면서 약간 법률적인 이 내용까지 따져가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뭐 변호사시니까 제가 한 1분만 드릴게요. 뭐 혹시 이 지금 방금 브리핑 내용 중에 반박하실 내용 하나 있으면 해주시죠. 두 분 국회의원께서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좀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박균택 의원께서 그 골프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일관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번호도 말씀드릴게요. 2009도 26입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요. 일반 선거인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이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처장과의 골프 관련된 발언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부인하는 허위사실로 해석이 된다는 게 오늘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잘못된 얘기를 하나도 한 것이 없다. 박균택 의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관련해서요. 2심까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까지 일관되게 징역 5년 나왔잖아요. 그 판결문에 보면 정말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 백현동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의 4단계 종상향이 어떻게 로비를 해서 이루어졌는지 매우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 관련해서도 검찰이 제시한 판례가 있고 면책특권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백하게 허위사실인 걸 알고 했을 때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서 벗어난다고까지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 하나도 맞지가 않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승래 수석대변인께서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 왜곡해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 문제가 된 발언들은요. 그 4번의 방송 발언 그리고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의 답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유튜브에 지금도 남아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재판 판결 결과에 대한 반박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다시 한번 반박 이런 상태입니다. 2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약간 예고를 하는 듯해요. 지금 상황은요. 자 일단 그렇고요. 일단 오늘 판결 결과와 판결문의 내용 그리고 여야의 반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파장입니다. 오늘 이 선고의 파장.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죠. 이렇게 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만약에 이게 쭉 진행이 돼서 대법원에 확정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일단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는요. 의원직 상실입니다. 국회의원직. 그리고 피선거권 10년 확정 판결이 나온 뒤부터 10년 판결이 10년 박탈이에요. 그러면 다음 대선에 출마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확정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승훈 민주당 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대선 전략이 자칫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연말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경수, 김동연 경기지사 또 만나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것과 또 검찰의 행태는 야당에게만 표적 수사하고 정적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를 안 해? 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명태균 씨 발언에서도 김혜경 씨는 10만 원, 6명이 밥 먹었다라고 150만 원 벌금 받았습니다만 지금 500만 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10만 원에 150만 원이면 500만 원이면 얼마나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해서 불안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왜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이 이렇게 편향된 결과가 나올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더 긴장해야 되고 더 공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거에 만족해하고 있으면 과거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총선에서 그냥 완전 졌잖아요. 이재명 대표 구속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의 교훈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게 1심이에요, 아직은. 그리고 2심, 항소행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겠죠. 만약에 대법원까지 최종 확정이 된다면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에 엄청나게 큰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일단 1심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 된다면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선 당시 선거 자금, 그러니까 선거 비용을 쓰면은 이게 국가에서 보존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434억 원입니다. 이거를요, 이 오늘 나온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거를 다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 여야에서 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434억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거다. 그런데 그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당선 무효형 나도 공중분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 자체가 참 얄밉죠. 나머지 불나갖고 죽게 생겼는데 불나고 집 타지면은 내가 사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얄미워요. 이것은 우리가 대법까지 가야 돼서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이렇고 저렇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대법까지 확정이 된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낼 것이야 문제는 법리적으로 우리도 할 말은 있어요. 법리적으로 할 말 있다. 마지막 말인데 송영우 대변인. 민주당도 만약에 확정된 민주당도 재정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되는 겁니까? 큰 위기는 없을 걸로 봅니다. 위기가 아닙니까?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 그 발언 중에서 그 434억 원을 반환해도 500억 원 정도 남는다고 하는 분석이 있다. 그 분석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서 분석이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가면요. 공지사항란에 각 분기마다 그 회계보고 결과를 올립니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상반기 말 기준으로 민주당에 492억 원 정도의 정치자금 잔액이 있습니다. 작년도에서 넘어온 돈이 322억 원, 그리고 상반기에 620억 원의 수입을 얻어서 450억 원을 지출하고 170억이나 남았습니다. 그럼 그 이른바 현금이 그만큼 있다는 겁니까? 현금성 자산이 그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492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당사가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 건물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2016년에 192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때 150억 원 대출 받아 샀는데 중앙일보 주말판, 중앙선데이 7월 6일자 보도에 의하면은 그 대출은 다 갚았다고 해요. 그리고 구입할 당시에는 공시기가가 40억이었는데 기금 공시기가는 93억입니다. 공시기가 인상률을 실거래가에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면은 지금 당사 시세는 450억 정도 될 걸로 추산이 돼요. 물론 전세권이 한 12억 정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빼고 계산하면 438억입니다. 그러면 438억에 아까 말씀드린 그 492억을 더하면 930억이죠. 430억 정도 반환을 해도 한 500억 남는 거죠. 이승훈 부위원장 맞습니까? 지금 돈이 남는다 그러는데 그 건물하고 현금 갖고 있는 걸 합치면 이 반환금 434억을 만약에
대법원까지 이 판결이 확정해서 반환해야 돼도 돈이 또 있다, 여유가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지금. 저보다 민주당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당의 자산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혈세고요. 하나는 또 당비입니다. 당원들이 한 15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당비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이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어떤 이런 당비 납부인 것인데 뭐 재산이 1,000억 있는데 500억 없어지면 어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정말 얄미운 표현인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쁘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상대방의 정적을 너무 쉽게 제거하고 민주당의 조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000억이 있는데 500억이 날아갔다. 그럼 직원들도 해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행사도 축소돼야 되겠죠. 민주당의 어떤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쉽게 정적과 민주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공직선거법이 이만큼 위험한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했잖아요. 근데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4,700만 원 손해봤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가 조작범들이 4,700만 원 지금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명백한 허위 사실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수사 안 하고 상대방만 수사해서 434억 뺏고 당대표에 대한 선거권 당선 무효형이 돼서 대통령직 못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국민들이 이 저울이 공평한 저울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의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반박을 드리면은 434억 원을 뺏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 재산은 다 어디서 온 거냐면요. 대부분 국고 보조금에서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상반기에 620억을 벌어들여서 450억 쓰고 170억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올해 총선이 있기 때문에 경상 보조금 말고 선거 보조금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만약에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면 그것은 국고에서 와서 국고로 돌아가는 겁니다. 공수래 공수가 같은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세금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민주당에서 한편으로는 장외 집회를 통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면은 민주당이 마치 폭삭 망할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외부에서 이런 루머를 가지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한마디만 돌려드리면 저희들이 집회 안 할 테니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똑같이 수사받으면 되잖아요. 한쪽은 수사 안 받고 한쪽만 수사받아서 기소하고 재판받으면 너무 쉬운 게임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런 공정하지 못한 게임입니다. 이거. 자, 치열하게 지금 공방 벌이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500억 정도 남잖아요 한 거는 송영우 대변인이 분석해서 그 자료가 저렇게 공개가 됐다. 이런 설명도 해주셨어요. 자, 지금 관심사는요. 그러면은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2심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항소 의사를 밝혔으니까. 그런데 도대체 최종 판결은 언제 나오냐는 거죠. 지금 1심만 하는데도 2년이 넘게 걸렸어요. 지금 이 재판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2년 2개월입니다. 오늘 재판 나오기까지. 이게 기소가 돼서 뭐 근데 원래는요.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는 기소된 지 공소 제기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원칙 지금 뭐 다 안 되고요. 2년이 넘어가서 이제야 나온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요. 지금 2년 넘은 거는 평균 선거법 재판보다 한 6배 이상 더 걸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요. 오늘 판결을 한 판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성진 판사 이렇게 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부장판사. 올해 2월부터 맡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기소된 뒤에 2년 넘게 걸렸다고요. 그러면은 2월부터는 이거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강태규 부장판사가 1년 이상 오래 재판을 진행했다가 사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부장판사가 맡게 된 거죠. 뭐 이런 요인도 있었다 그래요. 이게 뭐 사건을 넘겨받은 셈이 됐으니까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대법원까지 최종심으로 언제 나오는 겁니까? 6개월 안에 나와야 정상이죠.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1심 6개월 이내, 2심, 3심 각 3개월 이내 반드시 마쳐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그러면 다 합치면 1년이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633 원칙이라고 하는데 조일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그걸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633 원칙의 위력을 본인이 체험을 해봤어요.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의 그 TV토론의 발언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잖아요. 그때 1심이 6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그때 사건 규모가요.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3가지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하나 추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그 사건도 한 50여 명 되고 공판기를 20번 했습니다. 그런데 1심을 6개월 이내에 마쳤고요. 2심이 얼마나 걸렸냐면 2019년 5월 27일에 사건이 2심에 올라가서 9월 6일에 선고를 해요. 3개월 열흘. 그러니까 딱 102일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그 거의 원칙에 맞게 기간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33 원칙을 FM대로 하면은 이 사건은 2심 3개월, 3심 3개월 해서 아무리 많이 걸려도 한 2심, 3심 합하면 1년 이내에 사건이 종료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대법원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늦어도 내년 중에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많은 분들이 아니 1심이 2년 넘게 걸렸으면 2심도 오래 걸리고 대법 오래 걸리고 그렇다면은 관건이 아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요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그럼 대선 치러진 다음에 이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승훈 부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대법원 판결은 굉장히 유동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자꾸 6개월, 3개월 얘기하시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법논리이고요. 아니 이 재판이 보통 재판입니까? 민주당의 재산 절반 한 434억이 없어지는 재판이에요. 당연히 이거 6개월 내에 끝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 해봐요. 이 해보시면 1등 아닙니까? 1위 아닙니까? 사실상. 근데 1위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데 6개월 안에 끝내라? 이것도 저는 불가능한 말이라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검사들이 수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압수수색도 너무 많이 해서 기록이 너무 많아요. 기록 복사하는 데만 한 달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검사가 10명을 신문했으면 이거 10명을 증인신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50명을 조사를 했으면 변호인은 50명을 증인신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 양이 너무 방대하고 증인도 너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야당의 존재 자체가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거대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10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1위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재판을 빨리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면 도핑 테스트 정확하게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도핑 테스트에 또 비유를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아, 오늘 두 분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여러 가지 논의, 그중에서 법리적인 논의도 아마 하지 않을까요? 항소회의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앞서서도 선거법 관련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발언 때문인데 이게 벌써 몇 년 지났군요. 이게 2020년 발언인가요? 아무튼 그때 당시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선거법 관련된 건데 그때 당시 모습이 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토론 중 질문 답변이나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답 과정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라는 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장소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당시 이재명 지사의 이제 친형 뭐 강제 입원권 관련된 발언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 돼서 재판이 난 건데 당시 대법 1심, 2심까지는 무죄로 갔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정치적으로 큰 힘을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이 재판이. 자, 이승훈 부위원장. 이번에 역시 이렇게 마지막에 파기환송 또는 뒤집히는 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또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게 1심에서 결과가 잘 나온 경우가 가장 어려워요. 1심에서 잘 나왔는데 2심에서 나빠지면 정말 어렵거든요. 경기도지사 때도 제 기억으로는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안 됐는데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됐는데 그건 뭐냐면 TV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대화가 주고받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달리 말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받아준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콜로라도 대법원인가요? 아예 선거 자격이 박탈됐습니다만 연방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히면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고 2번의 현장 재판은 남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우 대변인. 그런데 뭐 선거법의 경우는 2심이 대법원 가서 이제 파기되는 경우, 뒤집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매우 드물죠. 사실은 2020년에 저 대법원 판례도 나올 때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TV 토론에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나라의 TV 토론은 뭐가 되는 거냐 비판이 많았고 최근에 그 이화영 씨에 대한 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화영 씨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화영 씨가 본인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와 대화하면서 뭐 무죄 재판 로비 이런 단어를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는 뭐 대법원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본 그 대법원 판결은 오늘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계속 봤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관련된 지금 허위사실로 판단된 그 발언을 할 때 미리 판례를 준비해서 들어올리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법조항을 써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고 준비된 허위사실 공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되고 골프 관련된 발언도 아까 8일 동안 제가 4곳의 방송사에서 한 발언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중에서 이 골프 발언은 마지막 날 8일째, 4번째 마지막 방송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흥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또 궁금해지네요. 2심 결과는 언제 나올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은 과연 얼마나 걸릴지 아직은 명확한 게 없습니다. 아까 두 분 얘기 들어보셨지만 3-3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끝낼까? 이렇게 또 두 분의 변호사신데도 약간 다른 의견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아무튼 그것도 큰 쟁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판결이 난 재판이 진행되던 서울중앙지법 밖에는요. 집회가 크게 보면 2가지의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상반대, 그러니까 규탄 집회, 이재명 대표를 뭐 하라 규탄하는 집회, 이재명 대표를 무죄다하면서 지지하는 집회, 이게 동시에 열렸습니다. 법원 박풍경이었어요. 이승훈 부위원장. 오늘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보수 단체들의 집회에서는 막 환호성이 나왔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의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집회에서는 막 반발과 막 한탄이 나오고 뭐 그리고 굉장히 거친 발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당장 내일도 집회가 있잖아요. 요즘에 서울 도심에서 보면 거의 양쪽의 집회가 비슷한 시간에 열리거든요. 이거 더 격해지고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내일 또 자칫? 저도 더 격해질 것 같아요. 그럼 좀 약간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생각보다 너무 센 형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예상을 좀 벗어나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양측이 더 집회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민심이 이반되고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판결로 또 둘로 갈라져서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깝고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실력으로 이기고 경제로 이기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자꾸 검찰 수사에 손을 너무 빌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법원 재판에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재판 받았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울, 공평의 의미가
퇴색됐다라고 봅니다. 오늘 재판을 받는데요. 받는 건 이재명 대표 재판이었잖아요. 법원이었고. 근데 그 옆에 검찰청이 있잖아요. 검사들도 긴장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보도를 통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 집회로 서초동 일대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졌잖아요. 그리고 약간 번잡해졌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중심으로 검사들을 외출 자제를 했대요.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 시간대. 청사 외부 활동 자제하고 식사도 그냥 내부에서 해라. 나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송영우 대변인. 혹시요. 아까도 제가 모경종 의원한테 잠깐 그 질문 드렸었는데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또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의 또 압박과 막 비판, 비난. 글쎄요. 이거 걱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일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실행을 하면서 그런 흐름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불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은 이렇게 사법부에 압박하고 겁박을 하는 장외 집회는 이제는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그건 항소해서 법원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렇게 선고 당일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법원 코앞에서 집회를 신고해놓고 저렇게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저런 게 반복되면요 정말 우리 사회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집회 현장에서 이 선고 결과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굉장히 거친 막 목소리와 주장이 나갔다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기는 적합하지 않은 정도의 수위의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 들리는 거는 뭐 판사 관련 얘기도 나왔다 그러는데 이건 약간 좀 걱정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번 달 11월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열흘 뒤에 또 있죠. 25일입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벌써부터 어떤 모습일까 머리에 그려지는 것 같긴 하는데 일단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요. 11월 25일인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이건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인데 검찰은 일단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 관련해서도 그동안 치열한 공방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여당에서도 어떤 목소리가 있었는데 일단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때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나는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판결문하고 다른 자료는 보낼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어요. 들으시죠. 네.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겁니다. 송영우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을 더 좀 신경 쓰고 이게 더 정치적으로도 민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짐짓 걱정을 덜하는 것처럼 보였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징역 2년이 구형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걱정을 드러내놓고 하고 뭐 SNS에 이것저것 올려가면서 국민들께 무죄를 호소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피교사자인 그 고 김병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 간의 녹음 파일 전체를 이제는 온 국민이 다 들었습니다. SNS에도 다 올라와 있어서 유튜브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강조에 맞지 않는 전체 내용 다 들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그다음에 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도 알려주시고 뭐 그런 내용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들어보면은 위증교사가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다. 이런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아직 뭐 1심 결과 25일입니다만 이것도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에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재판이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정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요.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요. 이거는 이제 선고법이 아니라서 뭐 벌금 이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은요. 이거 역시 피선거권 박탈이 됩니다. 5년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게 대법원 확정된 지 5년이니까 다음 대선 또 어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도요. 이승훈 부위원장. 근데 오늘 재판이 굉장히 좀 무겁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구형량이 더 강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뭐 산 넘어 산이죠. 다만 구형량이 높다고 해서 판사가 그 구형량에 맞춰서 선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구형량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걸 더 중요시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녹취록을 보면 뭐 사실대로 말해달라, 기억나는 건 기억난 대로, 본 건 본 것대로 이런 얘기들이 한 10몇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증 교사가 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성 씨가 본인이 뭐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영향에 의해서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양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상대편인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편의 운전기사였던 김진성 씨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대화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전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또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판사가 어느 측면을 더 중점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영선 전 의원을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습니까? 살인자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해갖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돈봉투 받았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근데 실제 심사에서 좀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충분히 얘기했어요. 예. 어떤 내용 좀 충분히 얘기하셨나요? 자, 오늘 새벽에 구속이 확정됐죠? 구속된 겁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드려 보죠.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구속됐거든요. 법원 판단은요. 이 공천 개입 의혹 이 혐의잖아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원래 이제 구속할 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런 건데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랬어요. 아마도 명태균 씨가 뭐 휴대폰을 뭐 불태운다, 어디다 숨긴다, USB를 어쨌다. 아마 이런 게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검찰이 원하는 대로 구속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자, 두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맞은편에는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경철 위원. 네.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언급된 이상이 돼버렸잖아요. 앞으로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구속 수사를 하면 한 20일 정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피고인 피의자를 자주 부를 수가 있게 돼서 수사는 굉장히 수월해지고 속도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명태균 씨가 받고 있는 혐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어떤
공천 영향권을 행사해주고 돈 7,600여만 원 정도를 교부받았다. 예. 이 혐의에 대해서 확정을 짓겠죠. 이 혐의가 재판에 가서도 유죄로 선고가 될 수 있도록 그 혐의를 확정지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혐의, 대구시 의원으로 출마했던 이모 씨, 그리고 고령 군수로 출마했던 배모 씨로부터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2억 몇천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혐의가 확정을 지어야 되겠죠. 예. 정말 돈을 받았고 공천 영향권을 행사하려 했다. 그 두 가지 혐의를 명확하게 확정 짓는 것이 앞으로 한 20일 정도의 수사기간 동안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의 이제 진술이 추가로 더 나온다면 수사가 확대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수사에 굉장히 협조하고 있고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말이 굉장히 낮아지고 목발까지 짚고 나오면서 굉장히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진술을 해서 계속 이 사건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명태균이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굉장히 확정을 지어서 그럼 추가 폭로를 검찰한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는 이제 형량이 더 늘어나고. 근데 앞서서 이게 벌써 꽤 시간이 흘렀는데 명태균 씨가 언론에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은 뭐 대통령을 향해서 뭐 하야 탄핵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또 며칠 있다 뒤집었긴 했어요. 그런 얘기까지 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뭔가 폭로라가 내놓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것은 그 허풍을 친 것은 검찰 수사를 위축시켜서 자신의 뭐 혐의를 누그러뜨리는 것이지, 지금 이미 검찰에 들어간 이상 자신의 형량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것이 바로 피의자의 그 가장 큰 뭐 작전인데, 본인과 관련된 걸 낮추려고 그 작전을 뛰어넘으면서 자신의 죄를 키우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자신의 혐의를 최소화시키고 더 혐의를 확산시키는 방지할 것이다, 명태균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뻥치고 허풍치는 그러한 행위는 검찰 내에서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영주 수장께서는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 워낙 많은 인물들을 거론했어요.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아니라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만 제대로 수사가 된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이 둘만의 관계에서 정치자금을 말하자면 수사하고 여기에서 끝난다 싶으면 국민들이 뭐 하는 거지? 꼬리 자르기 하냐? 이렇게 될 건데, 이제 본질은 명태균 씨가 구속됐기 때문에 이제 명태균 씨의 입에서 뭐 나올 건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명태균 씨는 나중에 향후에 확대될 대상 중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배우자까지 해서 그분들이 명태균 씨의 뒤에 있었는지, 그러면은 이 김영선 전 의원이나 나머지 지방선거에 나왔던 예비후보자들이 명태균 씨 뭘 보고 돈 거래를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뒷배와 배경과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 수사를 하려면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바 김건희 여사와의 여러 가지 대화의 증거와 정황을 확인해야 되고요. 대통령이 공천 개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명태균 씨에게 확정적 물증이 있어서 그 나머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나머지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그 정치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거기까지는 가야 수사가 제대로 가는구나인데, 저는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수사를 더 확대시켜 버렸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김소연 변호사 자체가 지금 이준석 당시 대표, 이준석 의원 자체를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핵심 고리로 언급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소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환이 돼서 검찰에 가서 다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이 당시 당대표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와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돼서 나는 대화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연결고리에서 명태균 씨까지 엮은다면 이거는 단순히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 부부의 어떤 공천 개입을 통한 선거 중립의 위반의 소지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거기까지 가야 수사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지금 명태균 씨 구속 이후에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반응을 좀 보인 게 있습니다. 글로 올렸죠. 보겠습니다. 선거 불었고 이제라도 구속한 거 참 다행이다. 깜도 안 되는 자가 정치판을 휘젓고 다닌다. 정치 후진성 보여준 것이다. 거짓말하는 범죄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길 바란다. 이런 생각을 밝혔는데요. 앞서서 명태균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뭐 짧게 좀 언급한 말들이 있었어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홍 대표님께서 자꾸 이렇게 뭐 저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홍 대표님 좋아해요. 김정일 위원장님하고 홍 대표를 30년 만에 만나게 해서 화해하는 자리도 거기에 배석하고 제가 만들어드렸어요. 모른다니까요, 그 내용을. 홍준표 캠프 쪽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인데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거기에다가 전에 그 일을 제가 했으니까요. 그래서 5년 전에는 넘겨줬는데 거기에 토스해서 준 거예요. 최영실 의원, 이건 또 무슨 소릴까요? 이런 얘기도 하도 많은 인물들이 거론됐는데 조금 시간을 주고 이제 조금씩 뭔가 이렇게 좀 가다듬어지는 상황에서 보니까 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또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 씨는 아마 지난 대선 경선 때 그 57만여 건 그 당원 명부를 이제 당에서 각 대선 후보들에게 나눠주죠. 그래서 여론조사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선거운동도 하게 하고 이런 건데 이 과정에서 그 57만여 건이 그러한 공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홍준표 캠프가 관여하였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홍 시장께서는 지금 그것은 사적으로 전혀 공표한 적이 없고 우리는 오직 공적으로만 사용했다. 그 과정이 모두 다 공개됐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그 명부를 관리하는 데 관여했던 대구시청 서울사무소에 있던 공무원이 거기에 관여된 것 같아서 사표를 받았고 그분은 개인적인 것이었지 홍 시장과 관여된 것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태균 씨는 계속 무언가 홍 시장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전엔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검찰에 들어가서 저 얘기까지 할 가능성은 저는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계속 확대할 경우에는 자신이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홍 시장의 얘기는 그전에는 뭐 어설프게 허풍식으로 얘기했겠지만 검찰에 들어가서 저 얘기까지 확대해서 진술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홍 시장도 지금 그 57만여 건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활용했는지 다 명백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영준 소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명태균 씨나 그 해당 변호사의 입장 자체는 일단 검찰의 수사 자체를 좀 혼선을 주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로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가 뭐 5년 이하, 뭐 1,000만 원 이상,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이제 확대되다 보면은 이게 본인 스스로도 감당이 힘들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 부부의 어떤 국정과 공청 당무 개입에 본인이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돈거래가 아니라 창원산단, 그다음에 각 여러 가지의 국정에 대해서 본인이 뜻한 바를 이루었다면 이거는 상당히 본인이 감내할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이준석 당시 대표를 끌어들여서 좀 시선을 분산시키는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좀 잡아다가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자, 구속 상태인 명태균 씨 과연 검찰의 추가 조사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어떤 또 증거를 댈지, 그리고 명태균 씨가 갖고 있던 그 핸드폰에 도대체 무슨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 건지 뭐 이런 궁금증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얘기가 참 많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요, 어제 오늘 연이틀 뭔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를 폭로하는 분위기예요, 지금요.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당대표랑 뭐 대선 후보 또는 그 당선자랑 공천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잡겠다 해가지고 중앙으로 끌어올린 건데, 그걸 그런데 대통령 당선이 저한테 뭐 이러이렇게 해가지고 역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당협위원장은 도당위원장 말을 들어서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강서구는 뭐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민주당 좋은 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김태우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원칙은 아니구나, 우선 원칙은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거구나, 사람을 보고 인별로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구나, 그런.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시절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이런 얘기를 자꾸 꺼냈는데 최영철 위원, 이준석 의원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명태균의 통장을 아마 압수를 했을 겁니다. 압수를 하고 명태균의 전화기도 압수를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 뭐 여러 언론 지상에 보도가 됐죠. 2021년 8월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안동에 가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토크 콘서트 가면 그래도 뭐 차비도 드리고 뭐 당대표가 왔는데 뭐 어떤 경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지출을 해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갈 돈이 이준석 대표에게 가지 않고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 기관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거기 몇 천만 원이 흘러 들어갔다. 이 자금이 그렇게 왜 갔지? 이렇게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름이 자꾸 검찰 수사선상에서 오르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소환한다는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금을 보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 이름이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한번 수사를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은 자신을 변호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왜 나만 자꾸 물고 늘어질까? 아니, 명태균은 나하고 관계보다 솔직히 윤 대통령 부부하고 관계가 더 많을 터인데 그 과정에서 공천 개입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준석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여론에 대해서 자신을 유리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불리하게 하는 그런 말을 지금 떠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도 오늘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불법은 아니다. 대통령이 공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고. 당원으로서 그렇습니다. 당원으로서 얘기를 했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때 공천 개입이 유죄로 판단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개입하고 그리고 여러 경선에 기획을 하게 하고 이런 것이 공무원의 공천 개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통령이 공천 개입은 아닌 거죠. 이준석 의원이 뭐 워낙 많은 설명을 꺼냈어요. 그러면서 기자들 앞에서 했고 또 언론에 또 별도로 설명한 게 있는데 일단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몇 장 준비돼 있는데 이제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뭐 구청장 공천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어느 도당위원장이 내가 뭐 대통령 말 안 듣는다 읍소를 해서 대통령이 도당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뭐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꺼내놨고요.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 포항은 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말 듣고 공천해야 된다.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공천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뭐 이게 또 언론 보도로 알려져요. 하나 또 있어요. 분당갑 이 재보궐선거 안철수 단수 공천 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김은혜가 찾아와 안철수를 분당갑에 보내지 않으면 뭐 경기자 선거에서 질 것 같다며 공천을 요구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또 이런 얘기를 꺼낸 게 좀 알려지고 있어요. 공천이어서 공통점으로. 네.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의원의 최근에 이 발언에 대해서 좀 평가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짝퉁맞게 갑자기 왜 김영선 얘기에서 그냥 거기선 발을 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선거 과정부터 그 시절에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답은 명확관화해집니다. 그분들은 정치를 하면서 왜 끊임없이 괴담을 만들어내는지. 정주 소장님, 갑자기 이준석 의원의 입으로 사람들이 관심사가 갔어요. 지금. 네. 공천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선을 돌리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와 거리를 끊고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과 관계로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준석 의원도 그걸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언 수위를 조금씩 높여갑니다. 공항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 어디 어떤 광역단체장 뭐 도당위원장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얘기하다가 이제 특정을 짓잖아요. 누구? 김태우. 특정 언론에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이름까지 이제 점점 드리블을 하는 건 뭐냐면 수위를 내가 높여가는 거 아시겠죠? 제가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당대표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철규 의원도 조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저러다가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과 나눴던 대화나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면 어떡할 겁니까? 저걸 괴담이라고 규정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히 해라. 이 부분에 있어서 나를 엮어서 명태균과 어떤 전체적인 공천 개입에서 내가 모든 걸 했다고 나에게 책임을 떠넘겨 그럼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의 명태균 씨 합법을 쓰는 겁니다. 한 겁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계속 이러면 더한 것도 공개할 수 있다. 사실 보면 이건 공천 개입인데 이걸 의견 개진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원래 그동안 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이든 당의 공천에 어느 정도 의견을 줄 수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지검장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했다고 그걸 사법화하신 분이 저 지금 대통령이에요. 그걸 법적으로 처벌받게끔 했기 때문에 본인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옥죄고 있는 정황이 돼버렸다. 이준석 의원의 입이 주목됩니다. 최영실 의원 한 50초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검찰에 가서 그럼 뭔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생긴 건가요, 그러면? 진술은 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료가 오갔습니다. 당내 경선에 개입을 하면서 자료를 주고 자료도 받고 이런 서면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증거 자료가 남아서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말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의견 개진. 단순 의견 개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지금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자료를 갖고 가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자료는 있을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이고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구증관계는 명확하다. 말끔하게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